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국방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 차세대 전차 DX 코리아에서 봤던 차세대 전차 K3라고 이제 가칭으로 불리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몇 번 다룬 바가 있는데 마침 최근에 미국에서 열린 한 행사, 어제 끝났을 거예요 아마. 예, 우리 시간이니까 오늘 정도 끝났겠네요. 그 미국 행사에서 우리 DX 코리아 같은 행사인 것 같아요. 워싱턴 DC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뭐라고 할까, 에이브람 전차, 미국의 미 육군의 주력 전차잖아요. 그거의 차세대 제한 모델 같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접했기에 그 전차와 우리 K3, 제가 봤을 미래에 예를 들어서 한 30년대 한 중반쯤 되면은 같이 존재할 것 같아요. 네. 그 전차 둘을 좀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이번 동영상을 이제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그 행사가 뭔고 하니 AUSA 오사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2022. 자, 10월 10일에서 12일이고 우리가 시간이 아마 빠르니까 오늘 정도 마친 것 같아요. 워싱턴 DC에서 있었고 제목으로 봤으면 아미 USA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DX 코리아랑 정확하게 유사한 상당히 가까운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서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이라고 GDLS라고 부르죠. 예. 여기에서 업체 제한 형식으로 차세대 에이브람 전차의 이제 시제품이라고 할까, 그런 걸 하나 이제 뭐랄까 컨셉을 실현해보는 그런 모델, 결정된 건 전혀 아니고, 그래서 미 육군에 제안하는 형태의 그런 모델을 제시를 하고 동영상도 공개가 되고 그랬더라고요. 마침 저도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K3 차세대 전차에, 이제 K3라고 부를게요. 차세대 전차의 개발을 위해서 한 2027년까지 정부에서 지금 몇백억을 투자해서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개발의 근간이 되는 것 또한 우리도 업체죠. 현대로템에서 제안한 모델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상황도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다뤘던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죠. K3 전차 개발 시작했다. 왜냐, 수백억을 투자해서 정부와 업계가 개발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기반 기술은 확보된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130mm 활강포를 일단 장착하는 버전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고, 이번 DX 코리아에서는 뭐 플라스틱 모델 정도로 이제 나왔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에이브람 전차 같은 경우는 기존 전차의 개선 형태의 일단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 아니에요. 육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업체에서 제안하는 거예요. 자, 에이브람 전차가 우리 88 전차, K1 전차 개발할 때 이미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월남전 마치고 개발한 전차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구소련과의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차세대 전차의 새로운 플랫폼을 가진 차세대 전차의 개발이 지난 한 4, 50년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계속 개량형만 나오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전을 통하면서 여기에도 이제 바람이 부는 거죠. 차세대 전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전면전을 상징하고 준비해왔던 우리 K2가 거기서 이제 복을 받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주력 전차에 교체 수요가 생기고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뭐 서독, 프랑스,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데는 뭐 1, 200대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1000 몇백 대 가지고 있는데, 자, 그게 옛날부터 적었던 게 아닙니다. 냉전이 끝나고 구소련이 몰락하면서 숫자가 확 줄은 거예요. 1000대 이상에서. 자, 그게 다시 이제 팽창하겠죠. 그럼 옛날 탱크 모델을 가지고 팽창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모델이 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130ml를 가진 새로운 모델을 하나 지금 제안을 하고 있죠. 예. 그들은 이미 이제 프랑스와 공동 개발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마음이 더 급했던 거죠.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니까. 예. 우리도 신모델을 계속 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되니까 시장에다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제너럴 다이내믹스도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우리 K2가 지금 한 몫을 보고 있는 건데 그걸 이어서 하겠다는 거죠. 이런 또 시장 판도를 우리가 또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40년대에 생각했던 차세대 전차 K3를 30년대 중반 정도로 상정을 하면서 지금 정부 돈을 넣어서 바로 연구 개발을 시작한 것이죠. 예, 이게 참 나름대로 흥미진진합니다. 이 부분도. 자, 그러면 자 하나하나씩 볼게요. 이건 뭐 실물이 아니고 실제 실제 좀 굴러다니는 전차가 아니기 때문에 컨셉 차원에서 재원 정도의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태까지 이어져 온 맥락이 있고 이전에 A1 에이브람 전차가 가졌던 기존의 장단점, 우리도 K2 전차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있고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너무 재원만 가지고 미래의 이야기를 한다는 허무맹랑한 그 정도 수준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기존에 가진 거에서 어차피 개선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전차 M1 에이브람 X는 중량이 55톤에서 60톤 정도 될 거라고 해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 10톤 정도 중량이 줄 것이다, 기존보다. 즉, 그 말은 여태 너무 무거웠다 이거예요. 예, 너무 무거웠다. 그래서 한 10톤 정도 드러낸다 그러는데 누구는 55에서 60톤이라 그러고 또 73톤이거든요. 현재 제일 무거운 게 최신형이. 거기서 10톤 드러내면 그래도 63톤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충 50톤 중반에서 60톤 초반 정도 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K3는 50대 초반, 51, 2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최소 한 5톤, 많게는 10톤 이상 더 가벼운 전차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모로 유리하죠. 뭐 수송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연비라는 부분도 그렇고 뭐 기동성이라는 부분에서 그렇고 또 그런 다 합친 같은 성능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단가라는 부분에서도 훨씬 저렴하겠죠. 예, 그런 부분이 일단 있다고 보고요. 차이가 일단 K3가 훨씬 가벼울 것 같다. 크기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에이브람 X 같은 경우는 디젤 하이브리드를 쓰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원래 휘발유 엔진 쓰다가 자동차 업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요타 같은 경우는 휘발유 하이브리드, 독일 같은 경우는 디젤 하이브리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테슬라가 등장하면서 전기차로 바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디젤 하이브리드를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즉 그냥 보통 때는 디젤로 움직이고 조용히 움직일 때나 이럴 때는 전기로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배터리하고 디젤을 같이 가지겠다는 건데 저는 이 기술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그런 회사예요. 다국적 회사고 각국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다 이렇게 뭐랄까 인수합병한 그런 이제 결합체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 맞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예, 차라리 유럽의 어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제너럴 다이내믹스 입장에서는 이 기술을 확보할 수 있지만 단가가 상당히 비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우리 K3는 지금 수소 연료 전지를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완벽한 전기차예요. 수소 연료 전지는 내연 기관이 없어요. 그냥 전기죠.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게 수소가 들어가서 바로 전기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모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순발력이 훨씬 좋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양쪽이 다 성공적으로 구현이 된다면 수소 연료 전지가 그 다음 세대의 동력 계통이고 기동력이나 무게, 연비 이런 모든 면에서 좀 더 우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말씀드렸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수소 연료 전지를 지금 1300마력 정도짜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를 해낼 수 있으면은 차세대 수소 연료 전지 기관차용으로 쓰는 것보다도 크기가 2배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국방산업 이 분야를 통해서 수소 연료 전지 분야가 미래에 갈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했고 이 차세대 전차를 통해서 이를 확실히 개발하겠다, 선두를 점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디젤 하이브리드가 처지는 게 아니고 수소 연료 전지로 가겠다는 게 많이 앞서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디젤 하이브리드를 쓰면 연비가 50% 정도 향상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걸 쓰고 있죠. 이 사람들도 미국이 1500마력짜리 디젤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현재 독일하고 우리나라 정도가 개발한 거예요. 이번에 T14 그 아르마타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공능식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내구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서구권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미국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1500마력짜리 디젤 엔진이 들어갔어야 될 이 전차에 30-40년 동안 가스터빈 엔진을 써왔기 때문에 연비가 극악이었죠. 예. 미국이 항상 우세를 점해가지고 병참선 같은 게 손상될 우려가 전혀 없는 전장에서는 연비가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예. 항상 공급이 되니까. 그렇지만 막강한 적과 싸워서 그들의 병참선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까지의 전투를 염두에 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극악의 연비는. 자,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이 사진을 봤을 때 그들의 언급도 그렇고 이 그 궤도가 옛날 철제 궤도 그대로예요. 반면에 우리는 지금 고무 궤도를 모든 차세대 기갑 차량에 넣으려고 하죠. 그리고 기존 기갑 차량들도 개량을 할 때 고무 궤도로 갈아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디젤 하이브리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하이브리드 전기만으로 움직일 때 작전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전기만으로 움직일 때 소음이 저감된다, 소음 스트레스가 된다, 저소음이다 라는 걸 강조하지만 철제 궤도가 고무 궤도가 되지 않고서는 기본적인 기갑 차량의 삐걱거리는 소음은 제거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에이브람 X라는 전차의 시제품이 실정 모델이라고 해야 되겠나? 예, 이것이 조금 급하게 만들어졌다, 쫓겨서 만들어졌다. 세계 전장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고 이제 주력 전투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빨리 대응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실전 모델에서도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자, 하이브리드로 간다 그러면 고무궤도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 효과를 반감시키는 거니까. 예. 그러면서 소음 스트레스라는 부분은 또 강조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은 좀 의아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주무장을 보면은, 무장은 현재 기존에 미국 내에서 개발한 120mm 포를 쓰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게 신형 포탑이에요. 무인 포탑이거든요. 그리고 전차 전체 실루엣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게 우리 기존의 K2나 레오파르트 최신형에 쓰이는 55 구경장 아닌 것 같아요. 44 구경장인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 K3 같은 경우는 130mm 포를 쓰겠다는 거죠. 제시된 모델에서 보여지는 그 포신의 상대적 그 비례감을 봤을 때는 55 구경장은 될 것 같거든요. 130mm 활강포로. 예. 즉 이 말은 위력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미국은 여러 가지 포탄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개선된 포탄을 기본적으로는 열화 우라늄 탄에 기대는 바가 크지 않느냐 그렇게 봐요. 예. 자, 고밀도 금속이기 때문에 어떤 금속과 싸워도 이길 수 있죠. 대신에 거기에 기대면서 잃는 것도 많아요. 왜냐, 해외 시장 수출할 때는 그 탄을 수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열화 우라늄 탄을. 그럼 기존의 폰은 그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옛날 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포탄의 위력이 너무 감소하는 거죠. 국제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예. 다른 나라의 주력 전차를 관통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게다가 열화 우라늄 탄이라는 절대적인 우세에 기인하고 기대고 있기 때문에 포신이나 포탄의 개발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좀 떨어져 있어요. 해외 시장에서는 더 약한 것이죠. 해외 시장에 못 파니까 이게.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파괴력이 밀린다. 국제시장에 나왔을 때. 그리고 여기는 보면 이제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공격용 드론,
하늘에 떠다니다가 목표 포착하면 공격하는 드론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우리 K3도 보면은 드론, 그게 뭐 정찰용 드론이든지 공격용 드론일지 아직 결정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 봐서는 우리는 이제 러시아처럼 포발사 장거리 탄을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사거리가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10km 이상 가요. 10에서 12km. 장사정에서 포로 쏘는 미사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래 되면 이제 미사일인지 폰지 구분이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 적의 뭐랄까 적 장갑 차량의 상부를 공격하는 탄이죠. 자, 우리 105mm 포만 해도 국사포만 해도 사거리가 11km, 12km 나오거든요. 근데 130mm 탄을 고각으로 쏴보세요. 그런 상부 공격용 성형 자격탄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상황에 떨어뜨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15에서 20km 정도로 날아갈 거예요. 아마 최대 사거리가. 자,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무장의 어떤 차이로 볼 수는 있겠고, 기본적으로 120mm다. 세계 시장에서 그렇게 환영받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에이브람스 X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은 미국 시장을 일단 미 국방부에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1번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승무원도 이거 보면 기존에 4명이었고 이걸 3명으로 이제 한대요. 3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진은 우리가 K3를 개발하면서 가져온 승무원실의 모습이에요. 다 차체에 앉죠. 그리고 포탑은 아무도 안 앉습니다. 무인 포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하고 3명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에이브람 X도 이 방식으로 간다는 거고, 현재 이제 이걸 제일 처음 시도한 것이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도 이 방식을 취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승무원의 안전성 같은 부분도 훨씬 개선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게 주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캡슐형 승무원실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반드시 자동 장전 장치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운용 병력의 수를 줄인다는 게 미래 전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카메라 사방으로 돌려서 그거를 이렇게 합성해서 이 내부에 갇힌 내부에서도 고개만 돌려도 내가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민 것처럼 상황 인식이 100% 다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사람의 눈보다도 상황 인식 능력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있고, 우리 K3도 그렇고 에이브람 X도 이런 것을 채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캡슐형이라는 게 현재 현실화되어 있는 게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인데, 이 보시면은 지금 앞에 차체에 승무원들 출입할 수 있는 출구가 현재 2개예요. 그리고 전망경은 사실 가운데도 있어요. 3개. 그래서 출입구는 2개인 것 같아요. 즉 사실은 화면 한 명은 안 보이지만 저 가운데 누가 앉아 있는 거죠. 지금 하나, 둘, 셋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캡슐형 승무원실이고, 우리 K3도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고, 미국의 에이브람 전차도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차후 개발될 뭐 독일 전차, 프랑스 전차, 그 외의 전차들도 이 방향으로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인 포탑이 반드시 필요하고 자동 장전 장치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자동 장전 장치는 우리도 이미 잘 쓰고 있는 거니까요. 미국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들은 없으니까. 자, 이것은 뭐 방어 시스템인데, 이거는 뭐 향후 전차들이 이런 구색은 다 갖출 것 같아요. 우리도 이미 뭐 수출형 기술도 개발돼 있지요. 또 추가로도 개발하는 부분도 있지요. 전장 환경에 맞게 이렇게 이제 능동 방어 장치죠. 적의 미사일들 로켓탄이 날라오면은 요격해서 떨어뜨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레이더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밀리미터파 레이더, 정밀도가 높은 거. 그리고 요격탄을 제때 발사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도 수출형에는 이제 트로피 이스라엘제를 싣고 있죠. 지금 미국도 일단 트로피 APS를 장착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거기다가 뭐 우리 K3랑 다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한번 살펴보면은 뭐 능동 파괴 저게 APS고, 보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급조 폭발물 무능화 장치도 있죠. 저건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뭐랄까 전파를 발생시켜서 상대방의 일단 기능 고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도 뭐 경호용으로 많이 쓰고 있죠. 대통령 경호 차량들이 지나가면은 순간적으로 가까운 지역에서는 휴대폰이 안 터집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급적 폭발물 문어화 장치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경을 이제 쓴다는 것이고, 이거 뭐 다 나와 있죠. 뭐 밴드궤도 고무궤도 쓴다는 것도 돼 있고, 저기 우리한테 레이저 유도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또는 저기 포를 쏘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러면 거리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탄도가 좀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가 나와야 되니까. 또 레이저 유도 미사일 같은 헬파이어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쏘고 그 반사대에 나오는 빛을 따라가는 거니까 상대방이 우리한테 레이저를 어떤 목적으로든지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인지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돼 있어요. 미사일 인지 시스템도 있고 그런 방어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다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목적 드론도 있고 뭐 미사일까지도 있고 뭐 그렇죠. 네. 자. 여기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에이브람 X에서 여기도 이제 RCWS라고 그래가지고 원격 기관포가 장치가 되는데 30mm 포를 장착을 해요. 저 자리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K2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12.7mm죠. 그리고 이제 뭐 사람이 조종하는 거, 사람이 발사하는 거고 또 이제 향후 우리도 계속 개량을 할 거니까. 이제 시가전 같은 걸 염두에 많이 둔 보병 사단에 배치되어 있는 그리고 보병 분단에 배치되어 있는 기갑 여단에 있는 K1 계열은 저기를 아마 RCWS 원격으로 바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접전에서 보병들하고 저게 그 뭐랄까 저격병들하고 다퉈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갑전이 기갑 대 기갑의 세력 이제 뭐랄까 맞상대일 가능성이 높은 이제 기동 사단 7기동군단 예하에 있는 전차들은 그냥 유인용을 쓸 것 같아요. 원격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비싸요. 몇억 원 해요. 예. 싸지 않습니다. 예. 몇억 원 하는 그런 업그레이드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뭐 K3 되면은 이제 다 원격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 눈에 띄는 부분은 이게 12.7mm가 아니고 그렇다고 20mm도 아니고 자그마치 30mm 풀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30mm 포가 우리 뭐 자주 대공포에 들어가는 그런 30mm 포, 뭐 이제 보병 전투차에 30mm 포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포하고는 또 아니에요. 총신이 짧잖아요. 포신이. 예. 이거는 경량형 30mm 포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급하게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달린 이유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저기 이걸로는 상대방의 보병 전투차를 제압하는 탄환을 발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봐서 일반화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탄종을 발사할 수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은 돼요. 그럼 왜 이걸 넣느냐? 그냥 단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거는 아파치 헬기 밑에 들어가 있는 30mm 기관포예요. 헬기에서 30mm 포는 상당히 강력한 포거든요. 그래서 그 충격을 뭐 감내하기도 그렇고 또 반동이 크면 명중률이 떨어지잖아요. 연사를 하는 것인데 하늘에 떠 있으면서 계속 움직이는데 그래서 그런 용으로 개발된 포가 이 아파치 헬기 30mm 기관포예요. 기본적으로 위력이 작아요. 보통 보병 전투차에 들어가는 30mm 포에 비해서 똑같죠. 제가 봐서 이 포를 거기 갖다 넣은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의아하다. 예, 뭐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뒤에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0% 설명은 잘 안 된다. 12.7mm 포와 다른 게 뭘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거를 보면은 저쪽이 좀 부족한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 요번에 DX 코리아에서 제가 쭉 찍은 사진인데 전부 다 차기 기갑 차량용으로 업체에서 제안한 것들이에요. 이 앞에 있는 거는 로템에서 제안한 차기 차륜형 장갑차예요. 그리고 이제 포탑이 달렸는데 지금 40mm 포예요. 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뒤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차세대 주력전차 K3예요. 자, 근데 이게 뭡니까? 둘 다 보면은 이렇게 밖에 이렇게 외피기를 하나 더 두르고 있어요. 모양이 예쁘라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 밑에 있는 건 뭐냐? 한화에서 제안하는 차기 K21 그 다음 세대용으로 나오는 보병 전투 장갑차예요. 이건 궤도형이에요. 여기도 이걸 뒤집어 씌워 있거든요.
저는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거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보기의 생각입니다. 짐작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향후 미래 차량들은 전부 다 레이더 스텔스를 고려하고 있다. 그거는 K3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텔스 도료까지 바를 수 있다. 고민해봐야 된다. 라는 부분까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형상은 당연히 레이더 전자파를 최소화시키는 내용이죠. 자, 그런 첫 번째 형상이라는 부분이 있고 레이더파를 최소화시키는 반사를. 두 번째는 뭐냐? 자, 여기서 엔진 다음으로 가장 열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 저는 총구라고 생각해요. 포신, 총열. 이거는 적외선 스텔스하고 상관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덮개를 씌우고 안에 어떤 추가의 장치가 뭐 들어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모든 것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총열에서 나오는 또는 포신에서 나오는 열을 최소화하는 거다. 예. 그래서 적외선 스텔스를 이루는 것이고 동시에 레이더 스텔스도 이루는 것이다. 또 K3 같은 경우는 100% 수소 연료 전지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항상 전기 모터만 돌아간다. 고무 궤도다. 예. 소음 스텔스까지 이루기 위한 준비된 모델들이다. 예. 그런 용으로 나온 덮개들이다. 포신 포열. 그런데 이 전차는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에 동그란 포신 그대로거든요. 예.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스트레스란 부분 분명히 고민은 했겠지만 우리의 모델들만큼 꼼꼼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게도 일단 우리 거보다 5톤에서 10톤 정도 무거울 것 같죠. 근데 화력은 떨어져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기존의 44 구경장 포가 분명하구나 느낌이 확인이 들죠. 이게 55 구경장이면은 이 그림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야 돼요. 포신이. 그러면서 120ml다. 우리는 130ml인데.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는 이 포를 인기가 없을 거다. 왜? 열화 우라늄탄을 넣지 못할 거니까. 또한 장갑제도 열화 우라늄 장갑을 쓰지 못하니까 방어력이 떨어진다. 근데 값은 우리 거보다 더 비싸다. 안 팔리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지만 일단 미 국방성은 미국제 무기를 살리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기존 A1 에이브람 전차를 몇 번 교체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거기도 뭐 몇천 대는 되겠죠. 1, 2천 대는 최소한 될 겁니다. 예,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컨셉이 보이는 모델이에요. 네. 자, 거기다가 또 들어가는 구성 장비가 아까도 이제 개별 항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트로피 시스템 이스라엘제죠.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유심히 보니까 저기에 RCW에서 원격 무기 시스템, 예, 저게 콩스버그제예요. 노르웨이제. 예, 그죠? 아까 또 말씀드렸죠. 디젤 하이브리드 저 동력 장치를 미국 기업이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예, 저는 외국 기업이 비싼 값에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전체가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능동 방어 시스템 그리고 RCW에서 엔진까지 전부 다 국산화해서 하려는 거예요. 우리 전차는 100% 국산화되어 있어요,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수 시장이 이미 빵빵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수출 시장에서도 이제 재밌어지고 있어요. 단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단가에서. 이 전차가. 우리 K3에. 그리고 개별 성능이 절대 높다고 볼 수가 없어요. 좋게 봐줘도 동등 이하예요. 이 컨셉들만 비교하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기사인데 10월 12일이죠. 그러니까 거의 오늘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이 새로 나온 에이브람 X를 보고 적은 기사예요. 여기 보면은 뭐 차세대 미국의 주력 전차가 AI도 쓸 수 있다. 인공지능, 목표물 탐지하기 이런 제목을 좀 잡았는데 이 내용 중에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뭐 전문성이 이렇게 뛰어난 기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것을 고른 이유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이 기자가
어떤 뉘앙스를 풍기냐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것 같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다 좋은데 이대로 다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지금 우리 K3하고 비교해서는 그렇게 고사양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도 예, 기존의 M1 에이브람 전차랑 비교했을 때는 대단하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가격이 비쌀 것 같다. 이거 감당하겠나? 예. 지금 폴란드에 수출할 때 우리 K2 가격이 해외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한 대 150억 원. 자, 우라늄탄 뺀, 우라늄 장갑 뺀, A1 에이브람 최신형 전차가 300억에, 200 몇십억에 팔렸어요. 예, 가격이 그렇대요. 예, 그 차이는 더 벌어지겠죠. 이 지금 차세대 모델들이 현실화되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미국이 상징한 가장 큰 적은 중국인데 중국과의 만에 하나 전쟁이 벌어진다면은 해군과 공군 위주로 갈 건데 이렇게 고가일 것으로 추정되는 차세대 전차를 많이 사줄 수 있을까? 예, 이런 걱정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즉 이거는 이전에도 이미 M1 에이브람 전차를 대체하려는 전차가 계획이 됐을 때 값이 너무 비쌌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때도 엄청나게 비싸서 못 사고 개량하고 말았는데 우리를 이길 적은 없으니까 아직. 이번엔 제대로 만들었는데 값은 얼마나 더 비쌀까? 이번에도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육군의 중요성은 좀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자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세계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세계 시장에 우리는 용케 잡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차세대 전차는 40년대를 보고 나왔던 컨셉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30년대 중반으로 덜컥 앞당겨져 있고, 뭐 당장 금년부터 몇 년간 몇백억을 투입해서 이 필요한 기반 기술들을 확보하려는 거잖아요. 예. 자, M1 에이브람 전차 예전에 영상에서 가져온 겁니다만은 이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44 구경량을 쓰는데 이렇게도 미군이 통하는 이유는 뭐냐? 예, 열화 우라늄탄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또 장갑도 열화 우라늄 장갑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두 가지는 다 수출형에는 뺀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열화 우라늄 장갑재가 빠지면은 철갑탄 방어력도 900mm대에서 595mm대로 줄어들고 균질 아변강판 기준으로 표준화된 장갑의 두께도 1400mm 이상으로 평가받던 장갑이 900mm 이하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의 주력 전차와 대적하기가 좀 장갑력에서 밀린다. 방어력에서 오히려 우라늄 장갑이 빠지면. 그래서 폴란드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냥 몇 대 사주고 주력은 우리 K2를 선택한 이유가 이런 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차세대 전차가 중첩돼서 나온다. 예.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걸 하자 했을 때 그 개발 진척 속도가 우리보다 절대 빠르다고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30년대 중반에 동시대에 세계 시장에 나간다 했을 때 에이브람 전차는 성능이나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K3의 재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잠재적인 경쟁 상대는 독일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겠지만 일단 우리는 물량을 확보했고 내수의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라면 즉 가성비라는 면에서 가면은 여전히 이 K3에서 대실패를 하지 않는 다음에는 상당히 우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장갑차 같은 경우도 국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국산화 모델들은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차기 보병 전투 장갑차 같은 경우도 미국산 모델이 채택될 가능성이 낮아요. 예, 독일이나 우리 모델이 오히려 가능성이 높아요. 레드백 같은 게. 그래서 만에 하나 미국이 이번에도 또 에이브람 X에 실패를 한다면 더 이상 에이브람 전차를 개량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K3가 미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할지도 몰라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